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물리의 이해를 강의한 홍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습 방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강의 자료에 PPT 파일이 있습니다. 그 PPT 파일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에서 음성 파일을 들을 테니까 그 음성 파일을 비교하면서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질의사항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란에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제1장 중국 물리의 기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강좌는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파일에 설명을 드렸더니 이 파일이 커서 읽지를 못한 그런 경우가 생겨서 파일을 설명을 1, 2편으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참조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장 중국 물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절 중국의 일반적 물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를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물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 경제의 주요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양미 그러니까 중미 양국 간의 관세 관세라든지 보복 관세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무역 갈등이 살상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한 그래서 중국의 본다 그러면 2019년 3분기에는 GDP가 6%를 기록했습니다. 이 6%는 중국은 여지까지 12에서 15%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27년 만에 최저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돼서 물동량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보면 1분기에 보면 1.3%를 떨어졌고요. 2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1%로 침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제조업의 경기를 본다 그러면 구매 관리 지수가 이 2019년 사흘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0 이하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황성이라든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물가 지수는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아져 가지고 2019년 9월에는 3% 적다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다. 10월에는 또 3.8%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다시면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랐다. 그만큼 경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실적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출이라든지 수입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 19년도 3분기를 보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PMI라든지 물가지수 이런 부분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19년도 목표 성장률은
6에서 6.5%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경제 안정 또는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준 기존 정책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시장의 소비의 안정성 성장이라든지 내수 성장으로 인해서 소비재가 점차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거고, 그래서 은행의 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이 낮추는 인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미 간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속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중국의 경제 전망은 6.1%에서 6.2% 정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중국 경제 전망을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전쟁의 파급으로 인해서 경기는 둔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성장률은 목표치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5.9%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제 사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형, 국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지형을 본다 그러면 국토는 960만 입방미터로서요. 러시아, 캐나다에서 전 세계 3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연안을 끼고 있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내륙적으로는 산맥이 있어가지고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장량이 높은데, 근데 이제 지형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류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산맥을 근원지로 해서 강이 있는데 장강, 그다음 황하강 이런 부분들이 내륙에서 해안가로 흐르면서 그만큼 이 풍부한 내륙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풍부한 자원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륙 운송 연안 운송 경로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뭐 성, 시, 현, 향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1급 행정구에는 24개 성, 5개 자치구에서는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 행정구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이제 나누기 분류하기 나름인데요.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안을 끼고 있는 연영성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산동 이런 어떤 상해 이런 어떤 주요 도심지가 끼고 있는 동부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부지역은 내륙으로 북쪽으로 있는 이 흑룡강성, 연길성, 동북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남성 그렇게 해서 중부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은 사천성이라든지 중경이라든지 이런 해서 쫙 내륙 쪽으로, 그죠? 내륙 쪽으로 해서 산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그 물류를 운송하는 데는 좀 창의가 높은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동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3대 경제 지역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먼저 북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났듯이 이제 북경이라 그러면 이제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중심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의 TCR을 할 수 있는, TSR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역의 요충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장강의 델타 지역으로서 이 경제권은 상해시라든지 연소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장강 중심으로 해서 집중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가 4억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소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게 큰 어떤 메리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동성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중심으로 해서 주강이 이제 델타가 돼 있었는데 이 그림 오른쪽에 보면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특구를 해서 특히 여기는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해서 공업이 발달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업이 발달된 부분은 사실은 홍콩에서 자금을 이 홍콩에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이 주변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공업 지역이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민족 또는 언어 교육을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 언어 사용이라든지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민족이 많느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에는 55개 소수 민족으로 되어 있고요. 한족 중심으로 한족 중심으로 정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북경어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인구를 볼게요. 인구는 실제적으로 소비 시장의 크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 명으로서 전 세계 5분의 1을 차지하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소비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생산이냐 아니면 소비냐 이런 어떤 인구의 비율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22.9% 잠재적 잠재적 시장이라고 볼 수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 평균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소비 시장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질 수 있고요. 그래서 표에 의하면 실업률은 3.6% 정도.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그렇고 임금도 44만 5천 445 위안 정도. 그래서 좀 낮은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이 제조업들이 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부자재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원부자재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밀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제조 시장들이 밀집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국의 인구는 실제적으로 이제 도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서부의 인구 유동이 그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칭이라든지 우한이라든지 이런 중서부 도시가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14.9%를 차지했으나 2015년도에는 16.6%로서 매우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정책이 이제 서부의 대개발에 의해서 이 서부 개발 계획과 중국 그 개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어떤 그 도심지가 형성돼 인구 밀집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서부 지역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향후 중서부 인근 지역의 도심화 정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데요. 1억 명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 시절에 이민대 시절에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민구가 밀리다, 집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중국에서도 보면 인구가 특정 지역에 4천만 명 이상이면 상당히 그 도심지로서 형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소비 시장을 물류적인 측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뭐 정확한 통계는 안 하겠지만 500만 이상에 밀집되어 있으면 물류로서의 한 번쯤 관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4천만 명이니까 엄청 저기 시장이 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부 지역에는 허남성이라든지 후난성, 안희성 뭐 이런 어떤 되어 있고 서부 지역에는 스촨성이라든지 윈난성 뭐 이런 중심의 인구들이 밀집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4천만이 이상이 돼 있는 이 밀집 지역은 14개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광동성, 산동성, 허난성, 스촨성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산업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자원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자원을 개발해서 이 생산을 제조를 하고 또 판매를 했을 때는 그만큼 유리하다. 그래서 그리고 젊은 인구가 노동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이 중서부 지역에 이 자원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해서 밀집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표에 보면 각 성마다의 이 도시마다의 인구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비교해 두었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 물류적인 입장에서는 제조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매출액, 즉 다시 말하면 소비 시장을 중심으로, 그죠?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물류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페이지에 보시면
그 35년도 경에는 동남쪽의 인구가 그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도의 40%를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96%, 즉 다시 말하면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왜 그럴까요? 도심지가 발달해지고 그에 대해서 공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가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서북 쪽으로는 국토 60%에 해당되지만 인구는 거의 뭐 4%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든 균형 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중서부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업단지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중국의 중산층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중산층도 보면 대부분이 연안을 중심으로 한 거죠. 동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최근래에는 동북 삼성으로 해서 몽골 접경 지역으로 여기로 변했는데, 이그 대련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 이쪽으로 동북 삼성 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업단지라든지 그 원료가 많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도 이제 고령화가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 2015년도부터 이 점차 급증하고 있고 2050년도까지는 거의 총 인구의 거의 30% 가까이 된 그런 어떤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도 중국에도 이 고령화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정부의 그 광역 도시군 건설로 가속화되면서 중서부 지역이 교통체증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정체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크로드 경제권의 도시를 본다 그러면 신장 웨이얼 자치구라든지 중칭, 산시성, 간수성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중심으로 해서 도심지가 확장되면서 그만큼 이 정체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 중국의 그런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실크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 또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만큼 외부 기업하고 아니면 외국과의 교역을 맡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되고 있으며 이런 어떤 13페이지 보시면요. 시사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원 집중도가 높은 도시로서 장강의 중류 지역인 우한이라 창사라든지 청도라 중칭 이런 쿤미 이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되므로써 교통이라든지 인구 밀집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업 클러스터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를 많이 보유한 이 지역이 결국은 소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서부 지역에서는 유입 인구가 인근 지역의 내부 인구가 대부분이고 4천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중서부의 흔한성 이런 어떤
서찬성 이런 어떤 이 성내에 이제 이 도심절이 발달되고 있다. 그래서 이 8개성은 4천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향후에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정도에 따라서 주변 인구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산업 전망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밝은 전망이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도 풍부하고 그 소비지도 있고 산업 클러스터도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죠? 지원해주고 이렇다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발달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밀리가 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 추진에 따라서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공업 발전이 잠재적으로 그 큰 서부 지역에서는 10년간 더 발달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비 제 시장은 더욱더 발달될 것이다. 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뭐 기계 설비라든지 교통 운수라든지 전자정보라든지 생물의학 이런 부분들이 그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이 중점적으로 발달될 것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교육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그 학부모가 되면서 교육열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률이 엄청 지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화 되면서 붐이 일으키면서 교육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고학력 사회가 계속적으로 이 진행되면서 대학의 진학률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여유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저기 농촌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이 도심지로 전향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도 많이 성장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2,30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대학교가 종합대학이 1,090개고요. 전문대학이 1,2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동부 연안 지역이라든지 중부 내륙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책을 내는 IT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R&D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대학 순위를 본다 그러면 1위는 북경대학, 칭화대학, 뭐 절강대학, 복단대학, 상해교통대학, 랭킹 인민대학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랭킹 6위권에 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우리의 뭐 스카이대 비유가 되나요? 스카이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내부의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어떤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5페이지 봐주십시오. 국민 총생산량을 본다 그러면 7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만 90년도 전반부터는 이제 매년 10에서 뭐 15%의 경이적인 기록을 많이 해왔죠. 그죠? 경제를 개방하면서부터죠.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도 후반부터는 이제는 정체가 둔화되면서 실제적으로 8% 정도의 성장률이었고요. 최근에는 6%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되거나 어떤 이 정체 현상들이 정체거나 아니면 증가 속도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는 거의 14% 그죠? 증가되었었고 그 2018년도에는 6.6%네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증가는 되고 있지만 증감에 대한 이 증가에 대한 어떤 폭은 감소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에 의한다고 그러면 2020년 중국 경제는 소비라든지 투자, 수출 등의 그 내외수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해서 6%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른 어떤 경제적인 투자 기관들도 6%의 초반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임금 변화를 볼 수 있겠는데요. 16페이지 봐주십시오.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연평균 그 임금은 12,000원, 12,422원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도심지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특히 그 중부 또는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었거나 아니면 그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이 상대적으로 동부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이 임금이 낮지 않나 그렇게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도 17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IT, 금융, 과학, 연구의 3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7천 위안이 됐고요. 아니요. IT는 14만 7천 위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은 12만 9천 위안 정도. 그 다음에 이 과학연구는 12만 3천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높은 상위권의 업종이지만 그 업종에 따라서 그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임금의 증가 속도를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 광업이 가장 높고요. 서비스 수준은 그래도 좀 13%라서 연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별 또는 일자리 유형별로 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연평균은 6만 8천 그 위안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1% 증가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관리자는 15만 그 위안이 14만 위안이 되고요. 10% 증가됐고 전문 기술자는 9만 위안으로서 16% 엄청 증가됐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6만 3천 위안으로서 9.5%, 생산 제조 입장에서는 5만 위안인데 8.8%.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간 관리급자하고 생산 제조 관련 사업자는 벌써 부분에는 3배 정도의 300% 정도의 그 임금은 차이가 격차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부냐, 중부냐, 서부냐, 동북 삼성에 따라서 이제 그 동북 삼성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낮은 데가 이 중부, 그죠? 내륙 지역 안쪽으로, 그죠? 이 내륙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표에 보시면요, 한국환으로 그냥 1,700원 기준으로 해서 1,72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봤는데요. 연봉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동부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연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조 관련된 인원은 900만 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소 시급이 1,750이고 제조 시설에
어떤 그 평균을 따진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한 우리가 4배 정도가 높다. 그만큼 제조 원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구 밀집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임금성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 보시다시피 연간 증감률이요 거의 10%에서 15%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 3점 몇 퍼센트 뭐 5% 많이 해봤자 3% 정도 3, 4%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4, 5년 후면 사실상 중국의 어떤 이 임금이나 실제 우리 임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갭이 없어질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사실상 예? 향후 뭐 7, 8년 내면 이 경쟁력이 인건비성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음. 자, 다음은 18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일자리 유형별 취업자 연평균을 본다 그러면 10만인 이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연평균 14만 이하이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세 번째 보면 제조업을 본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제조업에 보고 그 다음에 생산 제조업에 보면요 5만 3천 위안이 되겠죠, 그죠? 5만 3천 위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운소 창고 저장을 본다 그러면 7만 천 원요. 7만 천 위안 정도.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물류 서비스업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다. 우리는 좀 다르죠, 그죠? 물론 뭐 제조 저기 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부분에 제조하고 물류 부분에 비교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의 그 평균 분포도를 본다 그러면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임금이 8천 위안 정도. 아니요, 죄송합니다. 11,000 위안 정도. 그죠? 구직기간 월 평균 임금 분포, 그죠? 그래서 베이징, 상해, 신천, 항저우 이런 순서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지역은요, 서울 강남 수준의 어떤 물가 수준이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임금성에 대해서 시사점을 본다 그러면 전통 산업은 평균 임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 대신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도 성장이 이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문화라든지 건강, 헬스 이런 부분도 꾸준히 발전되기 때문에 임금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18년도에는 거의 뭐 성별로 이제 성간에는 이 인상 폭격들이 뭐 거의 배가 됐던 것들이요. 지금은 이제는 일본 성들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민간 사업, 국영기업의 민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소득 격차가 굉장히 격차를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그 효과다. 그만큼 이 그 임금성의 증가폭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봐주십시오. 20페이지 보신다고는 산업 구조와 경제 정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산업 구조를 본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이제 급속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10 몇 %, 막 14, 5%씩 이렇게 증가되다가 지금은 증가되면서 증가되고 있었는데요. 78년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방 개혁을 하면서 급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진출도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2차, 3차 산업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뭐예요? 점검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 보신다 그러면 1차도 있겠지만 3차의 이 3차 산업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 연도가 갈수록 3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산업 구조가 고도되면서 3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 인구가 고용을 흡수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65%, 미국 같은 경우는 75%이 정도의 3차 산업의 비중인데 비해서 이 중국은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낮은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95년도에는 1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및 인프라, 기간 산업, 그 다음에 지주 산업의 강화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육 이런 부분들을 3차 산업에 발전을 해서 전략적으로 육성 계획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봐주세요. 중장기 경제 정책을 본다 그러면 이제 70 연도 후반에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제 자유 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50년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답니다. 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자율성이라든지 능률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이제 중국의 경제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대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도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대무역 체제의 구축이라든지 관련법 정비라든지 그에 따라서 이제 대외 투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력 자원의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산업 구조도 이제 국영 체제에서 이제 민간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율적인 경영 체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경영 체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하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자유 경쟁 체제로 전환을 하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공업 부분에 많이 개방을 했죠. 그래서 성장률이 9에서 10% 고도의 성장을 유치했고 수출 업무도 실제적으로 제조업의 수출 업무도 50% 이상 신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이제 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서부적이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댐을 건설해서 이 전력을 일으켜서 이 산업군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인프라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든지 전력을 송부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무엇보다 이제 철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이 도로망이라든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었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물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물류를 발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에서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라든지 철도부라든지 즉 다시 말해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하나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게 현대물류 발전 가속화를 위한 의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그 뭐죠? 그 입법을 해버렸죠. 그래서 8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22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전국 그 물류 발전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원칙으로 해서 그에 맞도록 일체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가능한 서비스를 맞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 서비스의 시장의 육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문화시키겠다. 그래서 서피엘로 발전시키겠다. 그런 전략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는 물류 산업을 위한 거시적 환경 조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감소라든지 규범을 비규범이라든지 뭐 강제 조항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공평이라든지 공정성에 의한 시장 개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방을 해왔죠. 자, 네 번째 이제 물류 인프라 정비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도로라든지 물류 시설 정비에 대해서 토지라든지 임금, 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분의 즉 정부라든지 각 저기 성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물류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성마다 각각의 제안을 많이 해서 많이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정보기술 또는 물류과학 표준화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물류는 이 표준화가 함으로써 그만큼 호환성이라든지 취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관성이기 때문에 그 표준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뭐 수송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하역 기기 설비 뭐 이런 부분까지도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든다면 파레트도 T11형, T12형 그죠? 그렇게 해서 표준화를 해서 그 이제 국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죠. 강화하게 됐죠. 자, 다음 여섯 번째 물류 부분에 이제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물류 관리 기술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이 물류 서비스 체제라든지 운영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특정 지역에는 물류의 그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청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학연의 일체형의 그 인재 육성, 이제, 기업과 컨설팅, 대학, 이런 부분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인재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성에 가진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심도 있는 이 연구 활동, 그 다음에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물류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한 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편에 또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